너무 바쁘신 분들 모셨기 때문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따로 소개를 안 시켜드려도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핫한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한 분씩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님부터.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업스테이지라는 AI B2B 스타트업에서 사업적 총괄하고 있는 권순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최고 행복 책임자 최용호입니다. 제 나이는 89년생이고요. 사업을 시작한 지는 15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컬리 창업자이자 대표이사 맡고 있는 김슬아입니다. 저희는 온라인에서 좋은 상품들을 팔고 있고요. 사실 이 다른 두 분과는 달리 컬리가 뭔 AI가 있을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 경험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 번씩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썬킴 대표님으로 빙의하셔가지고 말씀해주실 권순희 부사장님, 오늘 업스테이지 일본 오피스를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업스테이지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생성형 AI의 어떤 흐름이 오기 훨씬 전부터 이 AI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셨었는데요. 2022년 챗GPT가 등장하고 그 전과 그 이후에 있어서 업스테이지 어떤 전략의 방향성 같은 게 바뀐 게 있으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썬킴 대표 빙의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매우 힘든 거라 그냥 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창업한 지 한 5년 정도 됐고 한 저희가 2년째 되던 때 이제 챗GPT 모먼트가 왔는데요. 사실 그 전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저희가 바라는 방향성에서의 사실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제품화를 해보겠다. 그냥 단순히 이제 구축성이나 그때마다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화를 해보겠다는 방향성은 바뀌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가능성이 열린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새롭게 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디에 집중할까에서는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챗GPT가 이제 생성형 AI 시대를 이제 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그 빅모델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태스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빅모델이 잘 작동을 하면 AI가 한계로 가지고 있는 ROI라든지 확장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개념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개념이 사실 증명되는 거를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고 사실 저희도 사실 그거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을 신규로 개발을 한다기보다 있는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실제 밸류를 내는 거에 이제 집중하는 회사인데 아직 그 가능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조금 더 태스크에 이제 좀 집중해서 어떤 특정 태스크를 잘하는 모델에 좀 집중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OCR 다큐먼트 AI에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쪽 위주로만 좀 집중을 하다가 근데 이제 챗 GPT 모먼트가 오면서 이게 빅모델이 실제로 이제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구나.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결론이 나서 움직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뭐 이제 파인 튜닝부터 그리고 지금 솔라라는 저희 자체 모델 만드는 것서부터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2년 정도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돌이켜서 이제 들어와 보니까 당연히 이제 특정 태스크에만 집중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빅모델들도 결국 어떤 특정 영역에서 밸류의 밸류 프로포지셔닝이 명확해야지 사실 조금 사업이 되거나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 빅모델에서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에서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좀 그런 영역들을 찾아서 제품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항상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어가지고 사실 첫 질문으로 드렸던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뭐 모델의 사이즈라든지 뭐 AGI라든지 에이전트라든지 향후 너무 긴 미래는 말고요. 향후 한 2, 3년 내로 짧은 미래에는 이게 거시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네,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건 뭐 그냥 순수 제 의견이고요. 네,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그거 알면 여기 안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크게 한 세 가지에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라기보다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는 이제 성능적인 개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용성에서의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프라 쪽에서의 티핑 포인트가 올지 아니면 도전을 하는 과정일지는 모르겠으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성능적인 면을 보면 지금 사실 흔히 말하는 이제 큰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이런 큰 AI 회사들이 너무나도 빨리 이제 앞서 나가고 있고 기술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성능적인 개선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모든 거를 다 커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 멀티 모델로 이제 결국에는 실제 서비스에 들어갈 거고, 그렇게 어떻게 스코핑이 되고 그 각자에서 성능이 어떻게 좋아지냐가 사실 2, 3년 내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 윤곽은 아직 안 드러났다라고 솔직하게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용성 측면입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야 익숙을 하시겠지만, AI 모델이다라고 할 때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써, 어디다 적용해야 돼서는 아직까지 허들이 좀 많습니다. 그 측면을 줄여주는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접근성을 늘리는 측면에서 2, 3년 내에 많은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뭐 많이 얘기되는 에이전틱 AI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측면에서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이거는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회사한테 이제 기대하는 부분인데, AI가 많이 발전을 하고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약간은 비싼 이제 기술이라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도 그런 면이 많습니다. 많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이게 어느 지점에서 이제 돌파가 될 거냐, 티핑 포인트가 올 거냐라고 보면, 인프라 쪽에서 사실 개선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렴하고 연산 능력이 좋은 이제 인프라 개선이 있는 측면이 있어야 이제 조금 더 열릴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뭐 스마트폰도 사실 배터리가 사실 티핑 포인트가 돼서 열렸듯이, 그게 아마 최근 2, 3년 내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티핑 포인트가 왔을 때 그런 비즈니스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변화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쉽게 말하면 지금 마케팅 용어로 듣는 AI가 실제 저희가 쓰는 AI로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얘기는 많이 하지만 막상 쓰실 때 그렇게 체감은 안 되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일상생활로 침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용호 CHO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갤럭시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아직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그래서 콘텐츠와 AI와 여러 가지 테크를 같이 융합을 하고 계신, 지금 시도를 많이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콘텐츠 제작, IP 비즈니스 이런 쪽에 어떻게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까운 미래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 회사를 모르실 수 있다 보니 회사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하면, 저희 지드래곤 아티스트 소속사이기도 하고, 어, 저희가 1년에 예능을 한 1년에 한 400편 정도 제작을 합니다. 뭐 KBS 1박 2일, 살림남, JTC 뭉쳐야 찬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미스터 트롯 시즌 3, 그다음에 최근에 방송했던 강철부대 여자편, 뭐 넷플릭스의 시즌 1, 2, 또 이렇게 피지컬백이라는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예능 제작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답변을 또 하자면 저희는 크게는 오늘 두 가지 정도 고민 드는데,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제가 지드래곤님 소속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팬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팬분들과 아티스트와의 만남을 AI 기술이 도와주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 아티스트께서 인스타그램이 2,400만 팔로워가 있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댓글을 걸면 댓글에 답변을 아티스트가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AI 기술이 도와서 팬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 사랑, 그 짝사랑을 더 가까이 만들어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팬과 연예인과의 그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팬을 좀 넘어서 80억 인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삶과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했던 게 돌아가셨던 김자옥 배우님, 듀스의 김성재님, 또 송혜선님, 저희는 소속 연예인분이 살아계신 분과 돌아가신 분들이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송혜선님뿐만 아니라 김자옥 배우님, 이제 아까 배우님들이 계신데 제가 3년 전에 김자옥 배우님의 AI 아바타를 만들어서 살아계신 남편분과 노래를 함께 불렀고 실제로 노래를 부른 적은 없으시지만 목소리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떠날 때가 오는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AI 기술이 도와준다면 너무 되게 언익스펙트한 이벤트들이 일어났을 때 도와준다면 우리 AI 기술이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3년 전에 했던 것을 계속 저희가 R&D 해서 연구하면서 일반인까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건강히 살아 계시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돌아가심이 오게 될 텐데 내가 엄마 보고 싶을 때 엄마랑 그럼 지금까지 계실 때 목소리 녹음을 계속 하고 또 엄마랑의 기억과 추억을 AI 데이터화를 시켜서 그것을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면 그것의 가치는 무한하다. 저희는 그것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 연락드리고 만나 뵀을 때 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서 굉장히 빨리 이게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같이 많이 협력하면서 해당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같이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조금 더 짧게 보면은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티스트 분하고 저희 애저 오픈 AI 소라를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부분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후기가 어땠는지 사실 궁금해요. 지금 좀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한데 AI를 활용하셨던 후기라든지 이후에 실제로 창작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AI 기술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이 활용이 되게 될 텐데 어떤 역량들이 필요하실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인사이트가 있으시다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회를 주셔서 함께 그 지드래곤 아티스트와 AI 뮤직비디오 프로젝트를 이제 비밀리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저희 아티스트께서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시공간의 초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갖고 있는 물리적 한계를 AI가 해결해 준다면,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준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뮤직비디오에 담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기획하면서 또 뮤직비디오가 현실적인 걸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주적인 걸 담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들이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되게 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조만간 어느 시점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협업해서 좋은 컨텐츠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이 크리에이터들이 AI를 활용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뭔가 필요로 하는 역량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를 작년에부터 제가 이제 우리 아티스트 모신 지 16개월 차인데 이제 지금 최근에 파워나 이제 투배드나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나오기도 했고, 최근에 마마에서 나왔던 홈 스위트 홈도 어떻게 보냐에 따르게 다르지만 저희는 그걸 뮤직비디오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의 개념을 좀 마마 자체 그 영상이 뮤직비디오다라고 기획을 해서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뮤직비디오를 AI라 접목해서 해 보니 되게 결국은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하다. 결국은 크리에이티브의 그 컨셉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를 하면서 느끼고 있고요. 또 장단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장점을 또 경험한 거는 이 비용과 시간이 10배, 20배의 절약을 해주는 엄청난 그 경험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AI의 또 이제 영상의 또 한계가 퀄리티 이슈인데, 사실 크리에이티브를 얼만큼 부여하냐에 따라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창작자분들께서 이런 AI 뮤직비디오 영역에 관심이 있다면 결국은 그 크리에이티브 영역을 더 발휘하시고 어떻게 활용을 잘 하냐에 따라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본질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네. 이해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다음으로 김슬아 대표님. 네. 컬리는 사실은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느끼지는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뭐 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추천이라든지 여러 영역에서 AI 기술을 활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를 적용을 하시면서 어떤 얻으셨던 인사이트라든지 레슨스 런트 같은 게 있으시면은 일단 먼저 좀 공유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아까 이제 뭐 업스테이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업스테이지와 같은 무언가 AI 기술 자체를 연구하거나 AI 기술 자체를 보고 있는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명확한 회사의 비전과 미션 자체는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좋은 경험으로 준다. 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저희가 AI를 활용하는 영역들은 이걸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좀 가깝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AI를 생각하면서 항상 고민스러웠던 게 그 기회 요인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매니지먼트나 저희 조직 내부에선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라서 사실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 기술을 이해하는 현업 담당자들이 가장 내가 풀고 싶은 문제 중에서 AI를 활용했을 때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 발굴을 위해서 교육에 정말로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그 기술을 잘 알기만 해도 충분히 다르게 서비스를 구현하거나 다른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많은 부분 이 어떠한 기술이 새로 나왔을 때 그 기술 자체는 기술 조직 안에서만 머무르다 보니까 혁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근데 저희가 이 기술 자체는 사실은 뭐 어느 시점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서 우리 산업 전반을 다시 설계할 거다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교육과 현업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그 조직의 AI 리터러시라는 걸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역들 중에 가장 AI 사용해서 임팩트가 컸던 부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시는 뭔가 개인화라던가 뭐 챗봇이라던가 이렇게 흔히 생각하시는 영역들도 물론 있는데요. 오히려 비용 관점에서나 팀 입장에서 가장 내일을 많이 줄여줘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잘 못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하루에 차량이 수천 대인데 이 수천 대 중에서 뭐 많은 수, 뭐 한 몇 퍼센트 이상이 어떠한 종류의 기존의 입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해서 돌아가세요. 근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굉장히 큰 비용이고 고객 관점에서도 들어올 줄 알았던 물건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출고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슈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교육을 열심히 했습니다. 협력사들한테 이런 규격을 맞춰서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입고가 가능하니 꼭 지켜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입고 가이드라인 배포하고 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딱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협력사가 수만 군데인데 이거 안 지키는 분들 정말 많을 거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생성 AI를 기반으로 해결을 해서 지금은 그 입고 거절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10분의 1 이하로 크게 떨어졌는데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뭐 챗봇도 아니고요.
뭐 정말 팬시한 그런 전혀 별다른 기술은 아니었고 입고 담당자가 이걸 어떻게 하면 사진으로 인식해서 그 미리 협력사들이 사진 찍어서 확인한 다음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저는 어찌 보면 현업에 있는 담당자들이 진짜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있는데 지금까지 풀지 못했다면 생성 AI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에서 나왔던 굉장히 좋은 혁신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뭐 기술회사가 아닌 입장에서 이 AI라는 기술을 봤을 때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은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기술이 특정 영역에서 쓰이게 됐을 때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또 즉시적으로 뭔가 생산성이나 고객 경험을 개선한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적용하기가 솔직히 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아시다시피 이제 이커머스 인터페이스라는 것 자체가 모바일로 세팅이 된 이후에 꽤 오랫동안 유사한 형태로 계속 이제 고객들이 익숙해졌다 보니까 이 안에서 뭔가를 크게 바꾼다라는 시도를 사실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저희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체 산업이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그런 영역들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내부적으로 여러 구성원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데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중에 즉시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도입을 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점진적으로 기술이 더 좋아지고 기술이 더 싸지면서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영역에 이게 적용이 되겠으나 결국에 그게 적용이 되려고 하면 결국 구성원들, 기술 조직이 아닌 일반적인 현업 담당자들의 AI 리터러시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이전 직장에서 창업하기 전에 잠시 컨설턴트로 일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저희 세대,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생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세대. 4차 산업혁명.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한 40 정도 되는 4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천리안부터 이메일이 처음 나오고 무슨 뭐 모바일도 나오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하고 이제는 AI까지 나왔으니 정말 많은 변화들을 겪었는데 사실 그때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지금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이 기술을 잘 이용해서 내 업무를 다시 설계하고 문제 정의를 잘한 다음에 그거를 이 툴을 활용해서 풀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조직 문화와 교육과 변화 관리 쪽에 초점을 그때도 많이 맞췄던 것 같은데요. AI도 저는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결국 이커머스처럼 어떠한 종류의 고객 가치나 명확한 미션이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점점 더 유스 케이스를 많이 발굴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지속 가능하고 꾸준히 하면서도 고객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이제 이 이커머스라는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실제로 여러 기능들에 종사하는 많은 현업 담당자들이 얼마만큼 내 업무를 소위 이제 AI 네이티브로 다시 설계할 수 있을 거냐가 핵심입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이제 중앙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이걸 적용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에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것들 이것도 해보면 안 되냐 저것도 해보면 안 되냐라는 것들을 현업 담당자들이 정말 많이 제안을 해주세요. 물론 그중에 일부는 약간 공상과학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실제로 비용도 줄여주고 고객 경험도 개선되고 우리가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어주는 아이디어들이고요. 또 동시에 공상과학 같은 것들이 1년 전에는 공상과학이었는데 이젠 공상과학이 아닌 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 아이디어를 잘 이제 수집하고 내부적으로 혁신이 잘 되도록 이 전반적인 환경과 교육을 만드는 것이 진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한 2, 3년 정도 많은 스타트업 분들하고 AI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은 가장 성공률이 높은, 그러니까 정말로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곳들은 다들 기술 쪽이 아니라 실제로 현업에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그걸 리딩을 해주셨을 때 성공까지 갈 수 있는 거를 저도 이제 관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AI, 에이전트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구매를 해주고 이런 액션들을 취해주는 것들인데요. 컬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전부터 큐레이션을 굉장히
잘 해오셨고 에이전트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맞닿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유저들한테 큰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짧은 미래 1년, 2년, 3년 내에 어떤 것까지 가능할 거라고 지금 혹시 상상하고 계신 그림이 있으시다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 보면 이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무조건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지난 2년을 돌아봤을 때 2년 전에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상상했냐면 전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를 말씀드리던 3년 후에 분명히 틀렸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근데 그거에 이제 상상력의 끝까지 한번 스트레치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결국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이 넘어오면서 많은 기존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말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올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액세스가 불가능했던 상품들을 엄청나게 빠르고 쉽게 내가 직접 가지 않고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트랜지션의 변화인데 그걸 AI로 적용을 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풀지 못하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전히 물건은 고객의 취향과는 다르게 동일하게 생산이 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거를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고객이 원하는 걸 우리가 맞춰서 생산을 해주면 될 일인데 결국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근원적으로 결국 유통이 고객한테 가장 큰 밸류를 주려고 하면 당신이 생각했던 그 맛, 그 스펙, 그 음식 그대로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도 이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저희 협력사들, 그러니까 제조사들과 함께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를 공유를 해서 훨씬 더 온디맨드로 생산하는 게 AI를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유저 인터페이스들도 많이 바뀌기는 할 텐데요. 결국 가장 근원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유통도 풀지 못했던 문제는 만들어 놓은 거 갖다 팔아야 되는 이슈인데 그걸 저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건 완전 또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고요. 또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그 어떠한 형태의 인터페이스에서의 유저와의 소통이 훨씬 더 이제 지금의 형태와는 다르게 지금은 저희 유저가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거는 뭐 클릭과 약간의 인풋 정도일 텐데 훨씬 많은 인풋을 받아서 그걸 저희가 뭐 배송이든 상품이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 텐데 당연히 이제 그 생성 AI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거 자체가 너무 인터페이스가 좋고 인간의 친숙한 형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인풋을 받아서 그 앞쪽 전반 저희가 운영하는 모든 영역에서 고객에게 좀 더 맞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 전체를 다 바꿀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가 요새 가장 저희의 큰 고민 중에 하나고요. 그렇지만 이 속도를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는 건 무조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던 그 완전 온디맨드로 커스터마이즈해서 그 생산부터 거기에 관여하도록 만드는 모델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앞단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기 위한 인터페이스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기대됩니다.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순일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네, 부사장님 스타트업 리더로서 생각하시는 스타트업들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지금 스타트업 구성원 분들이시거든요. 스타트업들이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면은 좋을지 약간 현실적인 조언이 가능하실까요? 제 내년도에 어떻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질문이 매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한 5년째, 이제 4년 한 반 정도 됐는데 그 히스토리하고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이렇게 되짚어 보면 사실 레슨런이 더 많긴 합니다만 이제 되짚어 보면 좀 대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사실 그 회사마다 이제 미션이나 그런 게 있는데 달성하고자 하는 원칙이나 내가 이루고자 했던 거가 사실 그 주때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변화가 있어도. 근데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한다는 게 결국 확률 싸움을 결국 하는 건데 저도 뭐 예전에 컨설턴트였는데 사실 이게 높은 확률의 재현, 그러니까 높은 확률의 방향을 놓고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달성을 해보자가 사실
모든 사업이나 뭐 컨설팅이나 모든 거의 기본인데 그 확률이 생각보다 점점 예측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뭔 말이냐면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줏대는 유지하되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언제든지 하고 뭐 흔히 피보팅이라고 하죠. 피보팅을 좀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거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회사 예로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OCR, 추천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추천 같은 경우는 사실 추천 시장 자체가 크다기보다는 추천해서 저희가 기존에 없던 알고리즘으로 큰 밸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좀 도전적인 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챗GPT 모먼트 오고 이러면서 전통적인 이제 행동 데이터를 활용한 것들에서의 밸류 한계가 좀 있고 더 큰 영역이 있으니까 물론 추천이 이제 밸류가 작다기보다는 그 있으니까 그쪽을 이제 접고 이제 피보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결정을 조금 뭐 매몰 비용이 있기는 하나 그런 거를 좀 필요할 때 내릴 수 있는 태도는 항상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언을 주셨습니다. 뚝심은 유지하되 언제든지 피벗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최용호 CHO님 혹시 여기 계신 스타트업 분들한테 지금 사실은 같은 질문입니다. AI로 인해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어떤 부분에 대비하는 게 좋을지 혹시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원래 피벗 얘기하려고. 예시를 좀 더 추가해 아, 주셔도 예. 네, 좋을 네네.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그 진화라는 단어와 변태라는 단어를 회사에서 많이 씁니다. 메타모포시스라는 이제 변태, 그러니까 나비가 될 것이냐, 뭐 우리가 약간 포유류의 진화론 개념의 호랑이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기업가적인 관점에서 저는 2011년도에 만 22살 때 창업을 했고 프랑스 리옹에서 친구들 8명이서 프랑스어 된 한류 잡지 오프라인 매거진을 발간을 했었고 그때 첫 표지가 빅뱅이었고 그게 2년이 돼서 15년 가까이 해서 2년이 됐는데 그때 선택한 건 진화론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오프라인 잡지로 시작해서 오토인 영역을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지만 2018년도에 망했습니다. 그 회사명 K컬처라는 주식회사였고 K컬처라는 미래가 올 거다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거의 빚이 100억 가까운 빚을 얻어받고 개인 연대보증이 38억까지 갔었고 그래서 다시 재창업을 하기에는 용기가 안 났는데 제가 2019년 8월 20일 날 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제 아들 이름이 최우주라서 그래서 회사명을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고 그 8월 20일 전에 8월 9일 날 갤럭시 코퍼레이션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용기가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 때문에 제가 용기를 가졌고 그 용기로 인해서 내가 기존에 했던 것은 다 틀렸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게 나비였어요. 난 나비가 되고 싶다. 다시 애벌레에서 시작해보겠다. 사람들은 애벌레 번데기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나비가 되고 싶다. 라는 꿈을 가지고 그 8명의 친구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 8명 친구들과 지금 15년째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의 아이템이 부캐였어요. 6년 전에 부캐라는 단어를 제가 마미손이라는 아티스트를 저랑 제 파트너였던 홍도면 대표님과 같이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았고 부캐 열풍이 시작됐었고 그 멀티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믿었고 그 페르소나가 갑자기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오면서 세상이 대면이 비대면이 되면서 이게 오프라인 사고를 가진 한마디로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거나 뭐 이슈가 있는 거는 모든 게 다 0이 됐고 비대면 영역만 이제 다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이 마미손이라는 아티스트가 슈퍼스타를 만들다가 그 과정 속에서
제2의 마미손을 하고 싶어서 예능을 제작을 시작했고 뭐 잘 모르시겠지만 엠넷의 북캐릭터 선발대, 뭐 북캐 아바드림, 뭐 AI 아바드림 뭐 이런 프로그램을 3번 한 120억을 투자하면서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하는 과정에서 실패했다는 얘기를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서 이제 예능 제작을 이제 타 파트너분들을 모셔오면서 지금의 연예계 또 400편 이상의 예능을 제작하는 회사가 또 되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의 예능을 또 한국의 예능의 미래를, 왜 제2의 오징어 게임은 없냐? 드라마계는 오징어 게임, 영화계는 기생충, 왜 예능계는 전 세계 1등이 없냐라는 3년 전의 목표를 표현하면서 그때 피지컬백을 파트너들끼리랑 같이 기획하면서 그 피지컬백이 1, 2가 잘 전 세계에 공개가 됐고, 예능도 대한민국 예능도 전 세계 1등 할 수 있다는 거를 또 보이게 됐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선배님들 분이신데, 저는 2019년 8월 9일 날 이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자본금 100만 원짜리거든요. 이 100만 원짜리가 5천억 밸류까지 오는데 26번의 투자를 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작년에 이제 보통주 전환이 다 되면서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는 그 피벗을 아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피벗을 얘기하셨으니까 같은 단어로는 변태. 예, 여기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그 피벗과 변태 전략을 많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세상이 너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너무 1년, 2년, 3년 내에도 너무 많이 바뀌고 그걸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애티튜드와 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 가든 그걸 한마디로 그 서핑을 탈 수 있다면,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그 서핑을 탈 수 있다는 그 준비가 돼 있다면 저는 같이 그 흐름을 이끌어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피벗하시는 용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은 저도 항상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인스파이어 할 수 있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질문입니다. 혹시 네. 조언 주실 수 있는 내용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분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두 분이 다 하시지 마지막에 항상 생각이- 힘들죠. 그래서 네, 드는 걸로 봐서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다는 확신을 좀 얻었고요. 사실 지금 아마도 스타트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 이거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들도 비슷하게 느낄 것 같은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어지럽다. 그리고 우리 산업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그 불안감과 어려움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시대일수록 결국 2가지만 딱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 정의, 정말 이게 나한테 진짜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게 정말 잘 정의가 되면 결국에 방향은 찍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 방향도 흔들리고 방법도 흔들리면 사람이 어지러워서 죽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방향을 하나 잘 정의하시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뭐 돈이 될 것 같은 방향이냐, 뭐냐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이걸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저한테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꼭 풀고 싶고 간절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창업가마다 나의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나한테 중요한 문제를 정의하다 보면 쉽게 포기 안 하더라라는 이제 러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돈 되는 문제냐, 나한테 중요한 문제냐, 여러 정의들이 있겠지만 이 관점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뭐고 그걸 혹시 우리 회사가 풀 수는 없을까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안에서 여러 시도들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주식 투자도 간혹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 저는 버티는 회사가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긁을 수 있는 복권을 계속 확보를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실패, 너무 막 큰 의사결정들이 몇 번 실패를 하고 나면 이게 리소스 부족의 이슈던, 뭐 팀의 멘탈 이슈던, 아니면 창업가 본인의 멘탈 이슈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면
작은 스텝들을 쌓아 올려서 우리가 다음으로 갈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리소스 확보에 주던 팀 일하는 방식이던 결국 버티는 팀이 살아남고 끝까지 가는 회사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고민은 저는 나한테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100년짜리 고민인가. 그리고 어찌됐건 100년짜리 고민을 풀려면 회사 100년을 가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100년을 계속 갈 수 있는 그 계속 복권을 확보하면서 가는 그러한 조직 문화를 만들 거냐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엄청 멋진 회사들을 다들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오늘 사실 주제가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려는 거였거든요. 요약하자면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뚝심을 가지고 혹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오더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뚝심을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피벗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성공하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스타트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패널 토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세션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